2월 2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 당정청이 일제히 반박과 공세에 나섰습니다. 어제 정치부회의 끝난 직후에 산자부가 관련 문건을 공개했고요.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오늘 국회 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건넨 USB 안에는 원전 관련 내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USB 공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제한 뒤에 다만 야당이 명운을 걸고 책임을 지겠다면 공개를 검토해 볼 수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들어온 속보인데요.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미국에도 동일한 내용의 USB를 제공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신반장,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오늘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라고 했고요. 네.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하지만 재정이 문제인데 조금 네. 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전국민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을 한꺼번에 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홍 부총리가 반박에 나선 모양새인데 향후 당정 협의 과정을 좀 봐야 되겠네요. 윤 반장, 어제 이제 미얀마에서 발생한 군사 쿠데타로 국제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잖아요. 조금 전 우리 정부가 입장을 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얀마 정치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밝힌다며 네.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 등 구금된 인사들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그렇군요. 미국 등 네. 국제사회의 입장 표명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강지영의 현장 브리핑 포함해서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 문을 열겠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가졌습니다. 북한 원전 공세를 펼치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서 선을 넘었다. 거짓 주장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라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죠. 국민의힘은 적반하장이란 반응을 보이면서 국정조사 요구를 이어갔습니다. 관련 소식을 신혜원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네,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습니다. 늘 그렇듯 집권 여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로 포문을 열었는데요. 자, 연단에선 이낙연 대표 코로나 1년간의 어려움과 성과를 두루 언급하면서 중소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자, 여기서도 소위 플렉스가 등장하는데요. 네, 요새 힙합 용어 중에 플렉스란 말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국장이나 반장들 중에서 이 용어뜻 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제가 또 힙합을 좀 좋아해서요.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돈 자랑을 한다, 소위 말하는 좀 물질적인 걸 좀 뽐낸다 이런 건데, 예를 들면 주말에 소고기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 이런 그래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유 반장의 또 새로운 면모를 제가 좀 봤네요. 네, 근데 지금 박준호 반장 발제 중 아니에요? 예. 예. 네, 그렇습니다. 플렉스, 돈이나 명예를 과시하거나 뭔가 과감하게 지를 때 쓰는 표현인데요. 이낙연 대표 공식적으로 4차 재난지원금을 언급하면서 이 나라가 돈을 더 풀겠다, 플렉스 했습니다. 코로나처럼 민생과 경제에도 백신과 치료제가 필요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습니다.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취약계층은 두텁게 지원하고 소비 진작을 유도하는 전국민 지원은 코로나 확산 추이를 보고 결정하겠다라는 설명입니다. 문제는 돈이죠. 사실 플렉스라고 한다면 내돈내산, 그러니까 내 주머니 돈으로 내가 사야 의미가 맞고 이 재난지원금은 나라 돈, 즉 국민 세금으로 하는 터라 정부가 생색내는 일은 아니긴 합니다만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추경 논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난 3번의 전례에 비춰볼 때 최소 20조 원에서 최대 30조 원 규모가 예상됩니다. 국가 채무 증가가 전례 없이 가파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라 곳간을 적절히 풀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풀 때는 풀어야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새해 정책은 불평등과 격차 해소에 집중하겠다.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지원을 더욱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포용적 회복의 핵심은 고용위기 극복이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것 또한 놓칠 수 없는 과제입니다. 또한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지원 정책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자, 다시 국회로 돌아오죠. 이낙연 대표는 최근 정치권을 흔든 북한 원전 논란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총리가 나였다. 내가 기억하는 한 북한 원전은 거론된 바가 없다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오히려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에서 과속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에 전달하신 USB에도 원전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그 무렵 주례회동에서 대통령님은 저에게 특별히 지시하셨습니다. 유관 부처들이 과속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지시였습니다. 대통령님은 남북관계의 착실한 진전을 원하셨습니다. 이어서 문 대통령이 이적 행위를 했다고 한 야당을 맹비난했습니다. 거짓 공격에 대한 책임을 져라. 민족 문제마저 정쟁으로 악용하는 건 무책임하다라고 했는데요. 자, 곧장 국민의힘 의석에서 고성이 쏟아졌습니다. 그럼 문서는 왜 만든 거냐? 이적 행위가 맞다라고 반발하며 소란이 일었습니다. 요즘 제1야당 지도자들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습니다. 야당은 완벽하게 잘못 짚었고 묵과할 수 없는 공격을 대통령께 가했습니다. 이적행위라고까지 공격했으면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어제 산업부는 북한 원전 추진 관련 6쪽짜리 문건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이 문건을 만든 건 맞지만 문제될 건 없다. 검토 자료였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청와대 역시 USB에 관련 내용은 없었다. 정 필요하면 공개할 수도 있다라고까지 했는데요. 단 조건이 붙었습니다. 정상회담에서 있었던 일 또 오갔던 그런 것을 무조건 다 공개한다는 것은 그 나라가 뭐가 되겠어요. 무책임한 마타도나 선거용 색깔론이 아니면 이것은 야당도 이건 명운을 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또 청와대에서도 책임을 걸고 할 수 있는 일은 하겠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청와대는 USB를 공개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설령 공개를 하더라도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해서 일부 공개 방식을 택할 거란 관측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죠. 그럼 문건은 왜 만든 거냐? 단순 검토 자료에 불과해도 정상회담 직후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이 수조 원짜리 공사 서기관 혼자 작성했다? 그리고 감사가 시작되자 새벽에 몰래 가서 지웠다. 특히 이 문건 삭제 건은 누구의 지시로 이루어진 건지 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적반하장이란 단어가 생각이 나서요. 저는 현장에서 심야에 고위공무원들이 들어가서 파일을 다 없앴는데 그 파일에 북한 원전 건설 관련 자료가 나왔다. 그것도 대통령 정상회담 1차 회담 이후에 나왔다. 야당의 당연한 합리적 문제 제기와 의심을 선을 넘었다 그러고 형사 책임을 묻겠다 하고 과민 반응한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하고. 자, 원전 이야기 들어가서 더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코너입니다. 시의적절한 인물과 시기적절한 통화, 신반장의 시시콜콜이죠. 자, 매해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주는 백봉 신사상이라는 게 있는데요. 한 해 동안 가장 신사적이고 또 모범적인 태도로 의정 활동을 했다고 평가받는 의원을 동료 의원과 국회 출입기자가 투표로 선정하는 아주 권위 있는 상입니다. 자, 2020년도 백봉 신사상 대상 수상자는 바로 두구두구 정성호 민주당 의원입니다. 4선 중진의 정 의원, 대표적인 소신파로 분류됩니다. 국회 예결위원장을 맡아서 매의 눈으로 예산 감시도 하고 이 부동산 정책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소신 발언을 했습니다. 지난해 야당과의 설전을 벌이던 추미애 전 장관을 향해 한 발언도 화제가 됐었죠. 연결 돈봉투 만찬 사건 하고 계시죠? 그 이후로는 그런 구성으로 지급되는 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질문을 듣고 답변을 하셔야 되죠. 저 장관께서는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질문에. 다른 거 말씀하지 마시고 질문 다 들으신 다음에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질문 자체가 모욕적이거나 도발적이거나 비유가 없다면 위원장님께서 제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질문 없었습니다. 장관님 협조 좀 해주세요. 자,
자, 이 사건 이후에 민주당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기도 했었죠. 아무튼 오늘 이 백봉 신사상 대상의 영예를 아는 정성호 의원 제가 직접 통화를 해봤습니다. 네, 의원님. 예, 신기한데. 저 너무 오랜만에 연락드렸어요. 제가 요새 국회 현장을 못 가가지고, 네, 그 JTBC 정치부 회의라고 하잖아요. 내가 보고 있어요. 네, 그거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요. 네. 근데 오늘 좋은 소식 있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이게 네. 내가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인데, 정말이야. 내 스스로 좀, 이게 내 부끄러운 사람인데, 이게, 더 정신 차려 분발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동료 의원들이랑 또 저희 기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너무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여야 관계가 상대당 얘기들을 좀 경청하고, 조금씩 양보하고 그런 정치가 돼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늘 얘기해서 의원들이 평가해 줬나 생각하는데 정말 민생이 어렵고 국민들이 힘든 시기에 더 서로 양보하고 또 대화하고 타협해갖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라 하는 그런 채찍질이라고 생각하고요. 새해 국회가 벌써부터 시끄럽던데. 네, 예, 걱정입니다. 그래서 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실 거죠? 다 같이. 네.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서 국민을 위한 모습을 국회가 보여야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성호 의원 앞으로도 좋은 활동 또 좋은 모습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참고로요, 이 기자들 세계에서도 백봉 신사상 같은 받았다 하면 가문의 영광 정도가 되는 상이 있습니다. 한 해 가장 의미 있는 기사를 썼다고 주는 이 한국 기자상인데요. 저희 여정회에만 이 한국 기자상 수상자가 2명이나 있습니다. 자, 누굴까요? 자, 시간을 거슬러 2002년 제33회 한국 기자상 시상식입니다. 맨 왼쪽에 이 해사한 얼굴, 네, 여정회의 정신적인 지주이자 중심이자 제 롤모델이신 복국장입니다. 이상복 국장이라서 상복이 많은 걸까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얼굴도 낯이 익죠? 네, JTBC 스포트라이트, JTBC 보도국의 수장 이규현 총괄입니다. 이 당시에 서울 최대의 달동네 신림동 난곡 시리즈라는 불세출의 르포 기사로 한국 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전해진 아주 경사로운 소식이죠. 제52회 한국기자상 취재보도 부문 택배 노동자 과로사 주정 사망 기사로 JTBC의 박준우 기자, 우리 박 반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달의 기자상에 이어서 한국기자상까지 제가 관련 인터뷰도 좀 찾아봤는데요. 자, 누군가의 죽음을 보도하고 상을 받는다는 게 마음이 편치만은 않다. 그래도 이 기사로 노동자들의 환경이 조금이나 개선됐다면 그걸로 위안을 삼고 싶다. 네, 소감마저 정말로 멋집니다. 이 시상식이 다음 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박 반장 이제 이렇게 복국장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전망입니다. 축하합니다. 자,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 북한 원전 공방, 이낙연 국민의힘 선 넘어, 주호영 적반 하장입니다. 네, 박 반장 축하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개편 홍보 영상 때 얘기를 했잖아요. 취재 잘하는 또 후배를 데려왔다고. 어린 시절 저를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제 앞에 상복 국장이 계시니까 상복 덕분에 제가 상을 받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겸손하네요. 이 예전 사진은 어떻게 찾았어요? 제가 또 오늘 하루 종일 그래요? 기사 쓰는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을 그래요? 네. 보낼 뻔했는데 아무튼 찾다가 국장 사진을 보고 너무 애뜨셔가지고 정말 애떼지는 아까 보니까 애떼지는 않던데. 그죠? 저는 보니까 네. 국장 얼굴이 조명을 다 가져가신 것 같이 뽀얀 아기 피부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시간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 때가 2002년이었죠? 34이실 때이잖아요. 나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밝히진 마요. 제가 올해 34인데 저는 지금 뭘 하고 있나. 상을 받아야 돼요. 이상한. 이걸 윤 반장, 왜 반장들 왜 그래요? 적응 안 되죠? 지금이 34인 줄 알았는데 그거 그래요? 너무 오버했나요? 네. 자, 아무튼 좀 분위기가 좀 이상하네 오늘. 네. 야, 근데 이상하네. 저 때도 보니까 아니 이제 저 때도 보니까 제가 인생 전체로 보면은 마른 시기가 더 많았는데 저 때도 뚱뚱했네요. 그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젖살이죠. 네. 이상하네. 이상해요. 좋아요. 넘어갑시다. 자, 그 USB 관련해서 이제 북한 원전 문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속보가 나왔는데 제가 아까 이제 오프닝 때 이제 막 들어온 속보라서 일단 간단히 이제 소개는 했는데요.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조금 전에 그 신반장 입장을 밝힌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이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서 퇴근을 하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이 2018년 4월 정상회담 직후에 내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워싱턴을 방문해서 당시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이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내용을 설명해 주면서 북한에 준 동일한 내용이 담긴 USB를 미국에도 전달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겁니다. 한마디로 이런 대북 원전 건설과 같은 민감한 이야기가 담겨있지 않았다라는 걸 설명을 한 겁니다. 네. 자, 어쨌든 미국에도 같은 내용의 USB를 전달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팩트로 보이는데요. 이제 조금 전에 나온 속보니까 또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입장을 내게 되면요.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소개를 좀 하는 걸로 하고요. 아까 이제 그 신 반장이 소개를 했지만 윤 반장, 오늘 청와대 최재성 정무수석이 USB 공개와 관련된 입장도 내놨죠.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라고 직접 비판한 데 이어서 오늘은 최재성 정무수석이 나섰습니다. USB 공개 여부에 대해 근거 없는 의혹 제기만으로 정상회담에서 오간 자료를 공개한다면 나라가 뭐가 되겠냐, 무책임한 요구라고 일축했는데요. 만일 이걸 공개하는 상황까지 간다면 야당도 명운을 걸어야 한다. 야당이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하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또 이적 행위 발언을 한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에게 법적 대응보다 더한 것도 해야 한다고도 말했는데요. 야당과의 소통을 담당하는 정무수석의 발언치고는 상당히 이례적이고 또 강도 높은 공격입니다. 실제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여러 법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당시 이제 남북 관계 또 북미 관계 핵심적 역할을 했던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입장이 조금 전에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그 내용들이 이제 많이 소개가 됐지만 사실 이제 오늘 오전과 오후에 가장 또 이제 관심을 좀 끌었던 거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연설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USB 관련한 여러 가지 얘기도 좀 많이 나왔는데 당시에 본인이 이제 총리였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을 잘 안다는 전제를 하고서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에게 건넨 USB 안에는 원전 관련 내용은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 이낙연 대표가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던 지난 2018년에 자기 총리 시절 경험을 이야기를 하면서 국정원으로부터 중요 정보를 보고받았지만 당시 북한 원전은 거론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건데요. 이어서 국민의힘 지도자들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고 거짓 주장을 한 만큼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회의장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정치를 더는 후퇴시키지 맙시다. 선거만 닥치면 색깔 공세를 일삼는 절망의 수렁에서 벗어납시다. 낡은 북풍 공작으로 국민을 현혹하려 하는 국민 모독을 끝냅시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박수와 고성이 그냥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엇갈리네요. 고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북한 원전 건설 문건을 누가 지시해서 만들었고 또 어디까지 보고했는지부터 풀어야 한다는 건데요. 또 어느 공무원이 개인적인 의견으로만 이런 보고서를 만들 수 있겠느냐라고도 했습니다. 이 민주당이 제1야당의 대표를 겁박하고 있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거짓 주장, 북풍 공작 운운하며 제1야당을 겁박한 여당 대표야말로 국민 모독을 중단해야 합니다. 남북 정상회담 전후 정부가 북한 원전 추진 계획을 비밀리에 작성한 이유를 국정조사로 밝히면 될 일입니다. 네, 내일은 이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 나서는데 아마도 이 문제를 또 집중적으로 거론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저희가 내일 정치부회의에서 추가로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추진 중인 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발의안에는 범여권 의원 161명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발의 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까지 마쳐야 합니다. 따라서 오는 4일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발의한 숫자만으로 정족수를 확보했기 때문에 무난히 가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으로서 정권의 외풍을 막지 못했고 또 법원 인사에서 우리법 연구회 출신 등 소위 코드 인사로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입니다. 다만 당내 반응이 시큰둥한데요.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자면서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네, 박 관장, 임 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본인의 글을 올렸다는 거죠? 근데 그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이렇게 반박을 한 건데요. 1심 판결의 일부 문구만을 근거로 탄핵소추 굴레를 씌우려고 하는 거는 전체 법관을 위축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의심하게 한다. 사법부 차원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
국회법에 따라서 사실 조사부터 해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청와대 발제 바로 정리를 할게요. 네, 이낙연 거짓 주장 선 넘어 주호영 적반하장 국정조사해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아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여야 재보궐 소식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여권의 보궐선거 움직임 점차 뜨거워지고 있죠. 민주당은 어제 유튜브 국민 면접을 진행했는데 서울과 부산시장 예비 후보들 모두가 친문재인, 친노무현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부산 가덕도 신공항에 찬성 입장을 정하면서 2월 국회 처리 가능성이 더 높아졌는데 부산시장 후보들은 일제히 국민의힘을 비판하기도 했죠. 관련 소식까지 류정아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고3 때까지 우유랑 고기를 아예 입도 안 됐었거든요. 고기랑 우유 먹었어도 키는 팔자야. 키는 팔자야. 이거는 부모님 두 분 다 작으신데 커. 그거는 할아버지가 누가 컸을 거야. 그게 유전이. 중에 아니, 그럼 우리는 집안 부상을 받고 이거 나쁘다네 그냥. 네 말잖아. 우리는 집안 다 유발한다. 내 집안 조상 대대로. 네, 키는 팔자다, 유전자다라는 서장훈 씨의 말, 저에게도 좀 뼈 아픈 말인데요. 이수근 씨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현실이 왜 이럴까 싶거나 역경을 헤쳐나가야 할 때가 오면 결국 과거로, 유전자로 거슬러 올라가서 살펴보게 되죠. 서울, 부산 시장 선거라는 거사를 앞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도 유전자 찾기에 나섰습니다. 바로 친문재인, 친노무현 유전자입니다. 어제 있었던 민주당 국민 면접 서울시장 후보 경선 구도는 이겁니다. 최초의 여성 광역 단체장이냐, 반전세 찐 서민이냐. 먼저 엄마 같은 푸근한 리더십, 독일 메르켈 총리 같은 무티 리더십을 내세운 박영선 후보는 이젠 글로벌 도시 서울도 여성 시장을 탄생시킬 때가 됐다고 했습니다. 박 후보의 유전자 여기서 찾았습니다. 저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 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정치를 배웠습니다. 네, 우상호 후보는 정통 민주당의 깃발은 나에게 있다라는 점을 강조해왔죠. 야권에 대항하는 범여권의 차별화 지점은 친서민 정책이라면서 보증금 4억에 월세 50만 원, 반전세를 살고 있는 찐 서민 후보 본인을 지지해달라고 했습니다. 우 후보의 유전자는 이거였습니다. 정치인 이후에 가장 많이 온 것은 역시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왔을 때 그 상주 노릇하면서 하루 종일 눈물이 나오는 경험을 하면서 저는 이 노무현 대통령의 이 억울한 죽음만큼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민주당 당원이면. 네, 국민 면접이 이렇게 계속 진지하기만 했던 건 아닙니다.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야근할 생각은 마이소 오늘은 얼마만에 하는 데이트 날인데 가족이라 하지 마이소 가족 같은 회사 내가 조금 집에 있어 가족 같은 회사 내가 조금 집에 네, 우리 정치부 회의 가족들 지금 집에서 잘 보고 계시죠? 개그우먼 김신영 씨의 부캐, 둘째 이모 김다비 씨의 노래입니다. 유재석 아니고 유산슬, 이효리 아니고 린다 G 이런 부캐릭터, 부캐가 인기를 끈 건 현실을 초월해서 더 나은 모습을 찾고 싶은 바람이 담긴 거겠죠. 각자의 부캐를 뭘로 하겠냐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두 후보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가 성이 우씨라 제 별명이 초등학교 때는 우거지, 우동 뭐 이런 식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우거지는 이제 저를 선정한 것 중에 이제 해장국. 저는 좀 토탈한 서민시장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해장국이라는 것은 뚝배기처럼 추울 때 딱 주면 서민의 손이 따뜻해지고요. 한 그릇 한 숟가락 쫙 먹으면 속이 쫙 풀리지 않습니까? 부캐가 있기 전에 본캐가 있지 않습니까? 본캐는 합니다, 박입니다. 추진력. 그다음에 부캐는 달려라, 써니. 찾으면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네.
네, 박 후보 민심이 당심이다라고 말을 했었죠. 친문 마케팅이 효과가 있겠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어제 국민 면접에서 살면서 언제 눈물을 흘렸느냐라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검찰 얘기를 꺼냈습니다. 바로 BBK 사건. 대한민국 검찰이 진실을 숨기고 저를 비롯한 저희 가족 또 민주당의 많은 분들을 주변까지 막 샅샅이 뒤지고 괴롭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는데요. 굉장히 분노에 받쳐서 울었던 기억. 네, 본인이 투사였던 MB 정부 시절을 소환했죠. 박 후보의 전략이 맞아 떨어진 걸까요? 윈지 코리아 컨설팅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박 후보가 32.6%로 우 후보의 2배로 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야권 후보들을 모두 포함한 차기 서울시장 적합도 조사에서도 오차 범위 내에서 가장 앞서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여야 후보 경선도 야권 단일화도 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입니다. 박 후보를 추격하고 있는 우 후보는 오늘 청년 스타트업 기업을 찾아서 청년 표심을 겨냥했는데요. 앞서 유튜브 우상호 TV를 통해서는 더 어린 청년들의 표심 잡기에도 나섰습니다. 막내딸과 함께 아이돌 퀴즈 풀기를 한 겁니다. 이거 우리 지수 아닌가? 오빠, 안 돼. 큰일 나? 요즘에 인기 되게 많은 에이프릴에. 에이프릴. 네. 나은이? 오! 뭐 이름은 좀 알죠. 네. 근데 역시 저는 우리 지수가 제일 이쁩니다. 네. 네, 아이돌 지식에 더해서 다정한 아빠의 모습까지 어필을 했는데요. 86세대의 대표주자 우 후보, 꼰대가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퀴즈풀이를 기획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역시 라떼는에 더해서 국회의원 말투를 시전하고 말았습니다. 조용필은 정말 우리한테는 최고의 슈퍼스타. 대학 가서 좋아했던 거는 이선희, 윤영주, 송창 씨 같은 사람이 부른 노래들 좋아했어요. 그런 어려운 시대에 방탄소년단 노래는 노래도 좋고 메시지도 좋고 대한민국의 평판, 대한민국 참 좋은 나라다 하는 그 지수가 엄청 올라갔어요. 방탄소년단 여러분 박수 한번. 네. 네, 우 후보의 딸 지수 씨는 10점 만점에 6.5점을 줬는데요. 좀 박하죠? 그래도 우리 아미들의 표심은 좀 얻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부산시장 선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부산시장 후보들 역시 국민 면접에 참여를 했는데요. 김영춘, 박인영, 변성환 세 후보 역시 문재인과 노무현, 민주당의 유전자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부산 선거의 쟁점,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선 국민의힘까지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죠. 민주당이 2월 처리 방침을 공언한 상태에서 가덕도 신공항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선거를 앞둔 여야의 포퓰리즘, 아니 표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일각에서 나옵니다. 다만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들은 숟가락만 놨다며 국민의힘을 향해서 공세를 폈습니다. 또 국민의힘 TK 국회의원들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당론 정리부터 먼저 좀 하고. 신공항을 회박 놓았던 분들, 침묵했던 분들, 부산 시민 모두가 합심해서 가덕공항을 이끌어낼 때 그때 당신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네, 그런데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추가로 해저터널까지 공약을 했죠. 어제 박 반장이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이 가덕도 신공항 이슈에 끌려가기만 하는 건 아무래도 내키지 않을 겁니다. 김 위원장이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 카드 받고 거기에 얹어서 한일 해저터널 카드까지 던진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옵니다. 이거 돈 다시 빼시겠어요? 아니면 묻고 더블로 가시겠어요? 묻고 더블로 가. 네, 갑작스런 해저터널 공약에 민주당은 반발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미성숙한 의제를 뜬금없이 꺼낸 건 무책임한 처사다라고 날을 세웠는데요. 특히 우리나라보다 일본의 이익이 더 크다면서 친일적인 의제라고까지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가덕도 신공항을 찬성했던 TK 정치인 홍준표 의원은 이 해저터널도 옹호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서 철진한 민족 감정에 사로잡혔다라면서 한미일 동맹이 지난 70년간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다 줬다라고 했는데요. 오랜만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발언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한일 해저터널 공약은 어제 오늘 갑자기 나온 공약도 아닌데 민주당이 이걸 두고 일본에 더 이익이 많느니 토착 왜군이 하고 또 반일 프레임을 짜는 것을 보니
참 못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네, 여는 여끼리, 야는 야끼리 이렇게 똘똘 뭉치는 걸 보니 선거가 다가오긴 한 모양입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민주당 후보들 일제히 친노, 친문 유전자, 가덕도 신공항 실현되나? 네, 류 반장이 이제 마지막에 언급했지만 정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선거철이 다가왔다는 느낌 절로 들고요. 일단 이제 여권 후보들의 움직임 알아봤고요. 이제 야권에서는 역시 이제 단일화가 최대 이슈인데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박 반장 발제 때 제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한국기자상 농담을 많이 하느라고 제가 북해도 한번 묻고 싶었는데 넘어갑시다, 오늘은. 네, 생각만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여론조사 보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박영선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왔네요. 네, 조금 전에 류 반장 발제에서도 이제 보셨지만 이 민주당 후보 선호뿐만 아니라 여야 후보들을 이 통틀어서 했을 때도 박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뭐 바꿔 말하면 야당 입장에서는 야권 단일화가 필수라는 얘기도 될 수가 있겠죠. 자, 서울의 경우에는 정당 지지율에서도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서고 있는데요. 이 앞선 여론조사와 같이 지난달 30일에서 31일에 윈지 코리아 컨설팅이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중앙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박영선 후보자가 여론조사에서 앞서가면서 야권 후보들은 어쨌든 박 후보를 많이 공격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일제히 박 전 장관의 부동산 공약을 비판을 했는데요. 먼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박영선 후보의 공공주택 30만 호 공급 공약에 대해서 엉터리 정책이다, 박원순 시즌2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건 좀 이따 야당 발제 때 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조은희 후보는 박 후보의 반값 아파트 공약을 문제 삼았습니다. 페이스북에 서울시장 3수생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수준이야의 헛소리, 이렇게 비판을 한 건데요. 21분 컴팩트 도시 공약에 대해서 본인의 25개 다액도시 구상의 표절이고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15분 컴팩트 도시를 베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신환 후보 역시 급조된 공약으로 여론을 호도하면서 친문파리에만 집착하고 있어서 실망스럽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 후보는 앞서 평당 1,000만 원짜리 반값 공공아파트 공약을 내걸면서 도봉구 창동의 차량기지 이전 부실을 제시했는데요. 이 공약에 대해선 민주당에서도 반발이 나왔습니다. 노원구를 지역구로 하는 우원식 김성환 의원인데요. 노원구청장 출신의 김 의원은 서울 동북부가 모두 베드타운으로 일자리가 부족한 특성을 감안해서 이 차량 기지는 아파트는 짓지 않기로 전제된 곳이라고 했습니다. 우 의원 역시 창동 차량 기지는 아파트가 아니라 일자리로 채운다. 박 후보가 다녀간 이후로 주민들 걱정이 많다고 했습니다. 네, 류 반장, 박영선 우상호 후보는 오늘 어떤 일정을 소화했어요? 네, 일단 박 후보는 두 번째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구독 경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집에서 우유나 요구르트 같은 거를 월 단위로 배달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통시장의 식당, 꽃가게, 세탁소 같은 데서 월 정액으로 구매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시스템이 필요한데 서울시 산하에 구독 경제 추진단을 설치를 하고 디지털 서울화폐, 서울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를 1조 원까지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소상공인에게도 또 소비자에게도 좋은 정책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구독 경제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다른 분보다 훨씬 더 싼 값에 물건을 구입할 수 있고 소상공인들은 매달 얼마씩 정기적으로 소비자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정적인 매출과 수입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네, 우상호 후보는 오늘 청년 스타트업 기업 N15를 다녀왔습니다. 2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다녀왔던 곳이기도 한데요. 자, 우상호 후보는 이 코로나19가 많은 창업인들에게 위기로 다가왔지만 이 디지털 탄소 중립이라는 분야에서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했다라면서 청년들을 격려했습니다. 또 거리두기 2.5단계가 연장되면서 자영업자들이 어렵다라는 점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 정부의 영업시간을 1시간 더 저녁 10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했고요. 이게 방역과 자영업자 사이에서 그나마 균형점을 찾는 방안이라고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재보궐 관련 소식은 뒤에 또 추가로 좀 얘기를 더 이어서 해보고요. 정의당 논란도 계속되고 있죠. 류호정 의원실 부당해고 논란에 대해서는요. 징계기구에서 논의키로 했다는 게 정의당의 설명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피해 당사자 A씨가 정식으로 제소를 해서 당 징계위의 판단을 따르기로 했다고 합니다. 류 의원과 해당 비서 A씨는 당 노동본부장 배석하에 두 차례 면담을 했는데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관련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죠. 일단은 이제 그 해고라는 표현 자체가 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당사자하고
그다음 류호정 의원실하고 그다음에 당의 노동본부에서 서로 이제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나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뭐 서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네, 앞서 레디앙이라는 진보 매체에 비서 A씨의 해고 사유가 보도된 부분으로 또 논란이 커졌는데요. 해당 매체에 따르면 수행비서와 운전 업무를 겸했던 A씨는 잦은 지각과 버스 전용차로 제도 위반, 또 의원실 차량 개인 사용 등으로 여러 차례 경고를 받고 해고가 됐다고 합니다. A씨의 교통범칙금 12건 중에 8건은 류 의원이 없이 개인적으로 차량을 이용했을 때라고 하는데 이제 문제가 되자 A씨는 뭐 국회의원은 면책 특권이 있지 않나요? 라고 되물었다고 해당 매체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진실 공방이 벌어지면서 A씨는 보도 내용은 일방적 주장이다. 이렇게 해고 사유를 뭐 이렇게 밝히는 게 말이 되냐. 또 이런 보도가 의원실을 통해서 나간 것 아니냐라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제 논란이 커졌는데요. 류 의원은 면직 당시에 A씨의 상황을 세심히 살피지 못했고 충분히 협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했다고 정의당은 전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제 정의당 사태 뭐 여전히 이제 해결점을 뭐 찾지는 못하고 있는데 관련한 속보도 좀 추가로 챙겨보죠. 좋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민주당 후보들 일제히 친노 친문 유전자 가덕도 신공항 실현되나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반장의 발제를 들어봅니다. 이번엔 야권 재보궐 소식 짚어봅니다. 국민의 당이죠. 안철수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이 제3지대 단일화 논의를 위해서 조만간 만날 예정입니다. 금 전 의원이 제안한 제3지대 경선을 시작으로 해서 토너먼트식 야권 단일화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출마를 선언한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가 여기에 참여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박준우 반장이 야권 소식을 정리해봤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채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두 남자, 맨인블랙이 아닙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의 과거 사진입니다. 안철수의 남자, 오른팔, 찬모, 지근거리에서 그림자처럼 안 대표를 보좌하던 금 전 의원, 그에게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별칭이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은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동작을 지역구보로 이동민 의원을 전략 공천합니다.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금 전 의원이 안 대표에게 팽을 당한 순간이었죠. 결국 안 대표의 곁을 떠난 금 전 의원, 그에 져서 이기는 야당을 갖고 싶다 해서 안 대표에게 작심 비판을 쏟아냅니다. 안 의원이 듣기로서는 무척 좀 뭐랄까 뭐 불쾌하다면 불쾌할 수도 있고 거북하다면 거북하다 할 수 있는 내용들도 들어가 있는데 그건 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봐야 되나요? 대선과 독자신당 창당 합당 과정에서 이제 계속 실패하고 있다면 어떻게 보면은 가차없는 비판을 날카롭게 드리는 것이 안 의원의 앞으로의 향후 성공을 위해서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제 나름으로는 애정을 갖고 쓴 글입니다. 소통이 부재했다. 대선 후보 사태는 최악의 수였다. 2년 가까이 함께한 안 대표에 대한 금 전 의원의 평가였습니다. 이후 2016년 민주당 의원으로 당선되면서 홀로서기에 성공한 금 전 의원. 안 대표의 반대편에서 그렇게 한동안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다시는 서로 마주보지 않을 것 같았던 두 사람 인연은 모르는 일인가 봅니다. 지난해 10월 금 전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다시 함께 야당의 길을 걷게 된 거죠. 그리고는 금 전 의원, 어제 안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만나서 얘기하자고 말이죠. 전화 통화하고 이제 뭐 구체적인 일정들은 서로 그 일정들이 이미 있는 것이 있으니까 서로 논의를 해보자. 그래서 지금 실무상에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런 형식들 뭐 당연히 검토해봐야죠, 서로. 두 사람 곧 만나서 제3지대 후보 단일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일단 단일화 셈법은 서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먼저 금 전 의원은 안 대표와 자신 간의 1대1 단일화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안철수 후보나 저는 양당이 경선 절차를 하는 동안 그냥 있자는 건데 그 기간 동안에 저희도 토론을 하고 경선 절차를 거치자는 겁니다. 그러면 1대1 경선이 되겠죠. 제가 어제 설명드렸던 토너먼트 방식이죠. 금 전 의원은 자신과 같은 날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는 단일화 대상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건데요. 조 대표가 애초 여당의 비례대표로 뽑힌 후 독립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반문 야권 단일화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반면 안 대표는 조 대표와의 단일화에도 염두를 둔 것 같습니다. 안 대표 측은 안 대표 측 인사인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어제 조 대표를 만나서 단일화에 대해 논의한 건데요. 권 원내대표는 단일화에 대한 조 의원의 생각이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편하게 얘기를 나눈 것뿐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일단 조 대표도 단일화 논의가 필요하면 안 대표와 직접 만나서 얘기하겠다. 이런 뜻을 밝히긴 했지만요. 국민의힘에 합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단일화라면 함께할 수 없다고 이렇게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애초 단일화에 대해서 부정적이기도 했고요. 아마 단일화에 응하려고 나왔으면 선거운동을 미리 먼저 시작했겠죠. 많은 분들이 저의 출마를 이제 짜장면 위에 올려놓는 완두콩 정도, 강낭콩 정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강낭콩 역할을 해서 나온 게 아니고 새로운 짜장면을 선사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뭐가 됐든 금태섭발 제3지대 단일화는 물살을 탄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손을 잡을 가능성이 있는 건데요.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면 금 전 의원은 더 이상 안철수의 조력자가 아닌 경쟁자라는 거죠. 현재로선 금 전 의원이 단일화에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해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탈당한 뒤에 주목을 받긴 했지만 지금 지지율은 좀 생각보다 저조합니다. 그만큼 극적인 역전승을 위한 한 방이 절실한데요. 안 대표도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나오는 다음 달 4일까지 그냥 개인기로만 시간을 끌기는 어려울 겁니다. 차라리 금 전 의원과 토론회도 열고 단일화 경선도 치르면서 붐업을 노리는 쪽을 택할 가능성이 있는 건데 금 전 의원이 윈윈이라면서 단일화에 자신감을 내비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매주 저하고 안철수 후보하고 1대1로 한다면 당연히 저한테도 좋지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도 나중에 이 야권 후보를 대표 선수로 결정할 때 또 더 중요한 것은 본선에 가서도 유리해집니다. 사실 안 대표가 금 전 의원을 크게 앞서고 있는 건 맞지요.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의 단일화 경쟁 너무 싱겁게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국회의원과 과거 그 의원을 모셨던 보좌관 출신이 공천 경쟁에서 맞붙은 건데요. 이정원 원내대표님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사모님이 중앙당 대의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민주정당입니까? 제가 도의원이지만 중앙당 대의원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이게 민주정당입니까? 이게 우리 당 원내대표가 해야 될 부분입니까? 지금 보좌관 출신 분하고 붙게 되시는데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제가 4년 동안 보좌관으로 같이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강덕구 의원은 품성이나 의지나 모든 면에서 제가 아끼던 후배이고 그런데 이렇게 옆에서 질문하는 사람이 좀 어딘가 낯이 익죠. 5년 전 바로 제 모습인데요. 참 그랬던 것 같습니다. 5년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무튼요. 당시 민주당 안양 만안구의 강득구 예비후보, 지금은 소위 말하는 배지를 달았습니다. 안양 만안구의 엄연한 국회의원인데요. 저 당시에는 이종월 전 의원에게 고배를 마셨지만 지난해 21대 총선 때 6선 도전장을 내밀었던 이종월 전 의원을 공천 경쟁에서 밀어내고 민주당의 최종 후보로 낙점됐습니다. 지역구의 터줏대감이자 자신이 보좌관 시절 모신 영감을 꺾는 이변의 드라마를 쓴 거죠. 결국 당선까지 됐고요. 그러니까 안 대표 입장에서는 어디까지나 방심은 금물인 셈입니다. 어쨌든 안철수와 금태섭 둘이 단일화의 군부를 지피니까 국민의힘 예비후보들도 슬슬 잽을 날리면서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열흘 동안 기다려도 이분이 결단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때 들어오셨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야권 전체가 단일화 때문에 노심초사할 일은 없을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게 단일화죠. 오세훈 전 시장은 이제 속 시원한 야권 단일화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도 내놨는데요. 특히 여론조사로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조사 방식에 따라서 유불리가 갈리기 때문에 후보들 간의 합의가 어렵다는 거죠. 결국 누군가는 통 큰 양보를 하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내 말 듣고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경선을 했어야지 안 대표를 향해서 이런 원망이 담긴 것 같기도 하네요. 단일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들어가서는 각 후보들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안철수, 금태섭 제3지대 단일화 논의 본격화.
네. 자, 그 단일화 얘기는 앞에서 충분히 다뤘으니까요. 야권 후보들 동향 좀 살펴보죠. 국민의힘 후보들의 오늘 일정, 또 어느 장소에 갔는지 이런 거 좀 정리해봤어요. 네, 오세훈 전 시장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 전 시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문화예술계 종사자와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오 전 시장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앞서 오 전 시장은 오늘 여권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박영선 전 장관과 우상호 의원의 공약을 박원순 시즌2다 이렇게 평가절하한 겁니다. 특히 박 전 장관이 토지 임대부 방식으로 공공분양주택 3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엉터리 정책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박영선 후보 말씀하신 공급 정책도 참 앞뒤가 맞지 않는 엉터리 정책이신 걸 1호 공약으로 내놓으셨어요. 토지 임대부 분양을 30만 호로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30만 호라 그러면 거의 송파구 인구 정도를 수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송파구 면적 정도의 국공유지가 있어야 가능한 공약이세요. 그런데 그걸 부끄러움 없이 그냥 내놓으시더라고요. 네. 더 추가로 할 얘기 없어요? 네, 오 전 시장은 박원순 시장이 주택에 대한 소양이 부족했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400여 군데를 대책 없이 해제하면서 주택시장 대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박 전 장관에게 안 된다고 말하니까 상상력이 부족하다, 나중에 해명할게라는 반응을 보였다며 이런 후보들을 보면서 민주당 시장 후보들은 박 시장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신환 전 의원도 오 전 시장과 비슷한 견해를 내놨는데요. 앞서 박 반장이 이야기를 좀 했는데 역시 오 전 시장과 마찬가지로 서울 시내에는 반값 아파트를 5년간 30만 호를 공급할 만한 규모의 국유지와 또 시유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영선의 주장은 이제 비현실적이다라고 했더니 상상력 부재라고 반박한다면서 집은 땅 위에 짓는 것이지 상상 위에 짓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박 반장. 나경원 전 의원은요. 친문재인 지지 세력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죠. 네, 그 나경원 전 의원이 일단 오늘 서울 강화구 방화 차량 기지를 방문해서 그 소독기구를 메고 지하철 방역 작업을 먼저 했고요. 그 국장 말씀하신 대로 이 일정이 앞서서 페이스북에 강화구라고 하지 않았어요? 강서구, 예, 강서구 방화 차량 기지. 저는 강화구라고 새로 생겼나 싶어요. 강서구 제가 발음이 좀 빨라서 네. 똑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아무튼 이 일정이 앞서서 페이스북에다가 그 여권 지지자들이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가수 JK 김동욱 씨가 최근 자신이 방송하는 음악 방송에서 하차한 걸 두고 극단적 친문 지지 세력에 의해서 우리 사회가 병들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건데요. 일단 배경을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JK 김동욱 씨는 최근 자신이 진행하는 UBC 울산 방송 음악 프로그램인 열린예술무대 뒤란에서 하차를 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 소식을 전한 건데요. JK 김동욱 씨는 결과가 어찌됐든 간에 납득은 잘 가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하차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기 때문에 JK 김동욱 씨가 SNS에 적은 글이 문제가 됐던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이 돌았습니다. JK 김동욱 씨가 현 정부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게 비판을 해왔기 때문인데요. 나 전 의원은 이번 일을 친문 지지자들이 현 정부의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찍어내린 사건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또 나 전 의원은 얼마 전 이 강원래 씨가 방역 꼴등이라는 말 한마디로 전방위적인 테러를 당했고 또 문 대통령 앞에서 경기가 거지 같다라고 말했던 상인이 한동안 이 영업이 어려울 정도로 공격에 시달렸다 하면서 여권 지지자들의 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생각이 다른 상대를 절대 인정하지 않고 정권을 비판하면 우르르 몰려가 린치를 가한다. 이건 폭력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또 개인 SNS를 통해 정권 비판의 목소리를 몇 차례 낸 것이 결국 찍어내기로 이어졌다. 친문 블랙리스트가 무섭게 작동한다라고도 했습니다. 이 극렬 지지층의 위험한 횡포를 문 대통령과 정권이 방관하고 있다. 내심 즐기고 있는 것 같다는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네, 류 반장.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경선 일정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일정이? 박 반장이 좀 한국 기자상 봤더니 좀 긴장감이 떨어진 것 같아서 제가 좀 그래요? 소개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이달 5일 ARS 투표 결과와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해서 본경선에 올라가는 서울과 부산시장 후보 각 4명씩 명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후 본경선에서는 후보 간 1대1로 토론회를 진행할 방침인데요. 격식, 토론 자료, 드레스 코드 이 3가지가 없는 산무 토론회를 치르겠다고 했습니다. 후보 합동 토론회는 부산에서 25일, 서울에서 26일에 진행한다는 계획이고요.
국민의힘 공관위 측은 사회자 역할을 최소화해서 자유로운 토론을 지향하고 또 문서, 사진, 미디어 같은 자료 사용은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장에 구애받지 않고 개성을 살리는 자율복장을 지향해서 후보자의 토론 능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유로운 토론 좋죠. 뭐 정치부회의처럼 말입니다. 그렇죠? 네, 좋아요. 자, 오늘 야당 발제 바로 정리를 할게요. 안철수 금태섭 제3지대 경선 급물살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윤세민아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버드대 로스쿨의 한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비하하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죠. 이 교수가 일본 기업의 후원을 받아서 공부하고 또 일본 정부로부터 훈장까지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본 학계와 언론이 조직적으로 나선 거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윤세민아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1954년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한 백인 소년. 태어나자마자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따뜻한 기후와 아름다운 자연으로 유명한 미야자키 현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이 소년. 대학까지 일본에서 마친 뒤 미국으로 돌아가 본격적으로 일본 법을 공부합니다. 일본이 좋아 일본 덕후가 된 미국인 마크 램지어 미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얘기입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조금 과했던 걸까요? 푸른 눈의 일본인이라고 하기엔 좀 너무 나간 것 같죠? 구구 일본인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램지어 교수가 발표하려는 문제의 그 논문 내용을 보면 말이죠. 일본의 대표적인 극우 성향 언론 산케이 신문이 최근 이 논문 내용을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위안부는 정부가 허용한 매춘부의 연장선이라며 성노예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산케이는 미국의 저명한 법학자의 논문으로 의의가 크다고 추켜 세웠습니다. 산케이가 이렇게 한껏 띄워주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18세까지 일본에 있었고, 그러니까 거의 시카고에서 태어나자마자 금방 일본으로 갔으니까 상당히 그 일본 측의 정체성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우기르기 이름이 들어가 있는 우기르 무슨 훈장이에요. 2018년 일본 정부로부터 우길 중수장이라는 훈장까지 받았는데 일본에서 받은 건 이 훈장뿐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버드대 홈페이지에 자신을 미쓰비시 교수 이렇게 소개해놨는데요. 그 미쓰비시에서 자금을 제공받아가지고 아마도 속차 교수 같은 신분에서 그 교수로 있는 사람일 거예요. 이런 배경 알고 봐서일까요? 단순히 순수한 학문적인 동기만으로 쓴 논문은 아닐 것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이 논문 다음 달 출간될 예정인 미국의 한 학술지에 실릴 예정인데요. 시기를 두고도 미묘하다는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그 3월에 출간 예정인 그 논문인데 왜냐하면 위안부 문제에 대한 그 또 하나의 판결이 3월에 미뤄졌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아마 노릴 거예요.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이 일본 정부의 위안부 배상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확정했고 다음 달 또 하나의 판결이 예정돼 있죠. 또 작년 말 독일의 한 지자체에서 위안부 소녀상을 설치하는 등 국제사회의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일본 학계와 언론들이 나서 여론전을 펼치는 것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또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한일 관계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일본의 빅픽처가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난 미얀마 상황도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장갑차와 군용 트럭이 줄지어 이동하는 미얀마의 의회 앞 도로입니다. 삼엄한 분위기를 배경으로 열심히 에어로빅을 추고 있는 한 여성. 실제 상황 맞습니다. 체육교사로 알려진 이 여성이 직접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굉장히 화제가 된 영상인데 이 여성은 매일 아침 항상 하는 일이어서 올렸을 뿐 조롱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실제 쿠데타 이튿날인 오늘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의 시내 모습은 평소와 그리 달라 보이지 않는데요. 한 교민은 현지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미얀마는 이제 그 쿠데타를 많이 했던 나라라서 그 군부가 상당히 신속하게 잘 처리하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크게 일상생활에 본인이 보인다든지 탱크가 보인다든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구금된 아웅산 수지 고문에 대한 소식도 들려왔는데요. 민주주의 민족동맹 NLD 대변인이 페이스북에
수지 고문이 관저에서 자주 산책을 하기도 하는 등 건강한 상태라고 밝힌 겁니다. NLD 집행위원회는 쿠데타 이후로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고 수지 고문 등의 석방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권력을 가져온 군부는 매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어젯밤 기존 정부의 장차관 24명을 해임하고 군 출신을 중심으로 국방부와 외교부 등의 11명의 새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한 총선을 재실시할 것이라며 선거가 끝나면 권력을 돌려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국제사회의 시선은 차갑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미얀마 군부를 향해 민주주의의 흐름을 뒤집으면 즉각 제재하겠다는 강한 성명을 냈는데요. 백악관에서는 이게 중국을 향한 메시지냐 이런 질문도 나왔습니다. The statement the president just put out, among other things, it says the United States is taking note of those who stand with the people of Burma in this difficult hour. Is that perhaps a message to China? I think it's a message to all countries in the region and countries who, will be asked to respond or to consider what the appropriate response will be in reaction to the events that have happened over the past couple of days.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제재 부활 가능성까지 언급했지만 그럴수록 고립에 내몰린 미얀마가 중국과 가까워질 수 있어서 마냥 압박할 수만은 없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미얀마 군부를 향해 살살 하라는 듯한 미온적인 입장만 밝힌 상태죠. 中国是缅甸的友好邻邦，我们希望缅甸各方在宪法和法律框架下妥善处理分歧，维护政治和社会稳定。 이 때문에 이번 미얀마 사태가 중국을 견제하려는 바이든 정부의 아시아 정책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일본 장학생 하버드대 교수 위안부 성노예 아닌 매춘부. 바이든 미얀마의 즉각 제재 시사. 네, 아까 현지 교민이 한 얘기가 정말 귀에 쏙 박히네요. 이제 미얀마가 군부 쿠데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신속하게 처리가 됐다라는 상당히 씁쓸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까 이제 그 윤 반장이 소개한 영상을 보니까요, 에어로빅 영상도 올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그런 쿠데타 상황하고는 분위기는 좀 달라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미얀마에서 언론이 통제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언론 통제되고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일부 외신을 통해서 현지 영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면 시민들이 자유롭게 길거리를 왕래하고 있고, 시장도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시위도 아직은 나타나지 않는 모습인데 쿠데타를 합리화하는 요소로 악용될까 우려가 된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다만 양곤 국제공항이나 미얀마 내 국내 공항들이 모두 폐쇄가 되면서 출입국은 원활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고요. 외교부에 현재까지 접수된 우리 교민의 피해는 없다라고 합니다. 네, 자 아까 이제 아웅산 수지 고문의 근황이 윤 반장 발제에서 잠깐 언급은 됐었죠. 건강에 이상은 없지만 이제 구금돼 있는 건 사실이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박 반장, 근데 생각보다 구금된 인사들이 많아 보이죠? 네, 그 일본 교도통신이 현지 소식통과 언론 보도를 인용해서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아웅산 수지 고문뿐만 아니고 그가 이끌던 그 민주주의 민족동맹 소속 의원과 그들의 배우자 등 수백 명이 군부에 구금됐다는 겁니다. 이들은 국회의사당 회관 건물에 단체로 구금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그동안 SNS에 군부를 비판한 내용을 올렸던 미얀마의 영화 감독, 그리고 그동안 아웅산 수지 고문 등 집권당을 옹호하는 그런 기사를 썼다고 평가받는 언론계 인사들도 하나둘씩 체포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도 오늘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구금된 인사들의 즉각 석방과 민주적 절차에 따른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윤 반장, 지금 쿠데타를 주도한 군 최고사령관인가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네, 이름이 조금 어렵습니다. 민 아웅 흘라잉이라는 최고 사령관인데요. 제가 이 사람의 이력을 좀 찾아보니까 좀 스타 정치인을 꿈꿨던 뼈 군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고 사령관 직위에 취임한 게 지난 2011년인데요. 이때는 미얀마 정부가 군부 통치에서 벗어나서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을 하려는 그런 좀 과도기적인 시기였습니다. 2015년 아웅산 수지 고문이 이끄는 정당이 총선에서 이기면서 집권당이 되자 태세를 전환해 수지 고문과 함께 공식 행사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면서 조금 이렇게 우호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 활동을 홍보하면서 정치인의 길을 걷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외신에선 이 흘라잉 사령관이 지난해 총선에서
군부와 연계된 정당이 이기면 그를 발판으로 대통령이 될 계획을 세웠지만 수지 고문이 이끄는 정당의 패배에서 계획이 좌절됐다.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총사령관으로서의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마당이라 쿠데타를 통해서 아예 독재자의 길을 가기로 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총사령관이 임기가 이제 올해까지 마지막인데요. 그 임기가 이제 연장이 된 거죠. 그리고 이게 헌법을 폐지하면서 그 임기가 종신으로 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다른 나라 상황도 좀 짚어볼게요. 류 반장, 러시아도 요즘 시끌시끌하죠? 네, 지금 거의 2주 정도 계속해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푸틴의 정적이죠. 야권 운동가인 알렉세이 나발리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가 푸틴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로 번지고 있는 겁니다. 방탄복과 헬멧으로 무장한 경찰들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 또 테이저건과 곤봉 같은 것들로 시위대를 무차별로 구타하는 장면도 포착이 됐습니다. 시위대를 무조건 잡아들이면서 지난 주말 동안에만 5천 명이 넘는 시민들이 체포가 됐는데요. 국제인권단체 엠네스티는 러시아 경찰이 너무 많은 사람들을 체포해서 수감시설에 자리가 없을 정도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윤 반장, 오늘 국방부가 백서를 발간했는데 거기서 이제 일본을 향한 좀 강한 입장이 담겼다는 거죠? 네, 일본을 동반자에서 이웃 국가라고 표현하면서 사실상 관계를 좀 격화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국방부 관계자도 고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한일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를 두고 관련 부처와 많이 협의를 했는데 우리 입장에선 일종의 격화된 표현을 쓰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사실 이번에 새로운 백서가 나오기까지 앞서 2년 동안 한일 관계는 수출 규제나 강제징용 배상 문제, 그리고 위안부 판결 같은 것을 두고 대립각을 계속 세워왔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 현재의 한일 관계에서는 이런 표현이 적합하다 이런 판단을 내렸던 겁니다. 또 일본이 군사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지속적으로 자극해온 것도 한몫했는데요. 일본도 지난해 방위백서에서 한국과 방위 협력을 진행한다는 표현을 지우고 또 국제 협력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도 한국을 동남아보다 뒷순서로 빼버렸습니다. 일본도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격화시킨 셈인데 우리도 여기에 대한 맞대응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국회 발제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본 장학생 하버드대 교수 위안부 성노예 아닌 매춘부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하나가 더 있나요? 바이든 미얀마의 경고도 제목이 있고요. 다음은 강지영 현장 반장의 현장 브리핑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장 브리핑의 강지영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택배 물량이 늘어나면서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에게는 여러 번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번엔 갑질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겪고 있는 인권 침해 현장 어느 정도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일부 아파트 단지와 일부 빌딩에서 저희들이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은 고사하고 인격적으로도 존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배달 라이더도 인권이다. 라이더의 인권을 보장하라. 배달 라이더 무시하는 갑질을 중단하라. 우체부나 택배는 지상 출입이 가능하지만 배달 라이더들은 아파트 외곽에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음식을 걸어서 배달 혹은 엘리베이터를 입주민들하고 같이 타지 못하게 막고 화물칸 엘리베이터만 타게끔 만들고요. 민주노총의 자료에 따르면 갑질의 유형으로는 걸어서 배달하라고 요구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지하 주차장이나 화물 엘리베이터만 이용하게 하거나 신분증을 요구한 곳도 있었습니다. 아파트 정문 앞 인도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노동자가 걸어 들어갑니다. 배달 오토바이만 들어갈 수 없습니다. 보통 아파트가 10분에 배달할 것 같으면 이런 아파트들은 20-30분씩 걸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죠. 배달 노동자가 들어오자 신상명세를 적게 한 뒤 화물 승강기로 안내합니다. 화물 엘리베이터 타라고요? 근처에 다른 아파트엔 배달 전용이란 표시까지 붙었습니다. 보안 요원이 헬멧을 벗으라고 계속 쫓아와요. 저희도 사람인데 헬멧을 벗고 그런 떡진머리로 이렇게 가라고 하는 자체가 수치심을 느끼거든요. 아파트에 같은 하면 내려갈 때 이거 버려달라고. 저희가 무슨 쓰레기 버려주는 사람도 아니고 음식 배달하는 사람인데. 겨울에 패딩을 벗고 들어가라는 그 아파트도 있습니다. 패딩 안에 흉기를 집어넣고 혹은 입주민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가인권위원 제2조 3호에는 합리적 이유 없이 상업시설이나 주거시설 이용에 관련해서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는
차별 행위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을 보면은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도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과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이런 가운데 한 배달 대행 업체는 출입을 금지시킨 한 아파트에 대해서 배달료를 추가로 받겠다고 공지한 바 있습니다. 기사분들이 배송을 많이 꺼려하고 한 번 가신 기사분들은 두 번 다시 안 가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원활한 배송을 위해 배송료 2,000원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좀 불가피한 어떤 조치처럼 좀 보이기는 하고요. 왜냐하면 걸어서 들어가야 되는 이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 배달 시간이 상당히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직접 입구에서 이 배달 음식을 수령해 가시는 게 서로가 이제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좀 방안으로 보인다, 이런 입장입니다. 배달 노동자들은 인권 침해 실태 조사와 개선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에서 배달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아파트와 빌딩의 관리 기준과 인권 침해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배달 노동자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개선안을 내줄 것을 촉구한다. 이런 상황들이 좀 개선되기 위해서 어떤 대책들이 좀 필요할까요? 배달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좀 우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저희도 사회 공동체이고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누군가의 아들입니다. 그 생각을 좀 같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비자들의 요구로 인해 배달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돼서는 안 되겠죠. 서로 배려하며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 개선책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오늘은 민주노총 측에서요.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잖아요. 강 반장. 어제는 또 다른 배달 노동자 노조에서 진정서를 냈었죠? 네, 그렇습니다. 배달 노동자 노조인 라이더 유니온 측은 전국에 있는 배달 노동자들로부터 갑질 아파트 제보를 받아서 어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통화로 확인해 봤거든요. 함께 들어보시죠. 전국에 한 총 103곳에 아파트의 제보를 받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서 현재 이렇게 문제가 확인되고 있는 아파트들에 대해서 시정 권고 조치를 취해 주실 것, 그리고 국토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회의에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을 좀 제시해서 배달 노동자들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 권고를 해주실 것, 이 두 가지 사항을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아파트뿐 아니고요. 배달 대행업체에서도 배달 노동자들에 대한 갑질이라든지 불공정 계약이 확인됐다면서요, 강 반장.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사고 발생했을 때 배달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배상 책임을 묻거나 사업자의 일방적 판단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불공정 계약이 확인된 건데요. 이에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얼마 전에 사업자와 배달 노동자 간의 불공정 계약 내용을 자율적으로 시정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시정에 나선 곳은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같은 대형 배달 업체뿐이었고요. 공정위는 지역 배달 노동자들의 불공정 계약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네, 어쨌든 서로 간의 조율과 노력 더 필요한 상황이군요. 네, 강 반장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강지영의 현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밑줄 친 한 줄은요. 중대재해유족 국회 출입 제한 조치 철회입니다. 고 김용균 시어머니 김미숙 씨를 포함한 산업재해 유가족들이 최근 국회 사무처로부터 출입 제한을 통보받았죠. 국회에서 허가받지 않은 피켓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였습니다. 국회의원이나 보좌직원의 피켓 시위와 몸싸움은 내버려두면서 유독 이들에게 가혹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잇따랐고요. 결국 출입 제한을 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규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물론 원칙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민의의 전당 국회라면 문턱을 높일 게 아니라 낮춰서 약자들의 목소리에 어떻게 귀 기울일 것인지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되겠죠.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윤 반장이 여기 앉았구나. 네. 윤 반장은 아예 간 모양이네요. 프리드 라이프와 좋은 라이프를 더해